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재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육감님. 오천 시간도 돼가는데 빨리빨리 끝내시죠, 뭐. 지난달 31일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셨죠. 예,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내년도에 교육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원래 저희들이 세입 추계 결과 굉장히 올해 비해서 약 1,000억 원 이상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교육 재정의 여건이 좋지 않죠. 예. 근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도에 2025년도 본 예산보다 1.3% 약 1,395억 원을 정액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저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다가 여기 보면 핵심 내용이요. 뭐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2026년도 교육청 예산안에서 중앙정부에서 이전하는 수입이 4.3% 정도 감소, 즉 2,837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핵심 수입원인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저만큼 감액이 되면 이에 맞춰서 세출 예산도 감축하는 것이 통상 예산 편성 방향상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1,392억 원이나 지금 정액을 하여 편성을 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무슨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중앙정부 수입은 줄었는데 교육청 예산안 정액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가장 큰 것은 우선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5%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3,471억이 증액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상급식비나 교과서 경비 등 여러 가지 사업에서 교육 사업비에서 1,828억 정도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네, 시설 알겠습니다. 사업비의 경우에도 1,400억 정도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자, 내막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액이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이 해결 방안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 한 2,800억을 교육비 특별 회계로 지금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이전 수입이 줄어드니까 부족분을 이 안정화 기금에서 가져와서 내년도 이제 살림살이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쉽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뭐 살림이 좀 어려워지니까 돼지 저금통을 껴서 이것을 이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걸 왜 참 귀중한 돼지 저금통을 벌써 미리 이걸 깨야 하는가? 달리 말하면 내년 1월에 회계년도가 시작된 다음에 추후에 추경이나 뭐를 통해서 서울 정부 이전 수입이나 서울시 이전 수입의 추가 교부 상황, 그러니까 추경 예산안을 상황을 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미리 그냥 우리가 돼지 저금통을 깨서 이게 사용을 해버리면 추가로 정부에서 이전 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부가 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에서 감액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굉장히 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금을 그대로 두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지방교육 재정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잘못된 그런 그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좀 더 제대로 된 게 2022년도에 굉장히 상황이 좋았을 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기금을 쌓아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금을 사용해야 할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내년도 최소한 상반기쯤에 그때도 재원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비상용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대지저금통을 깨서 살림에 보태는 것이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깼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이전되는 수입마저 만약에 추가로 더 감액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입이 이제 더 지금보다도 더 줄어드는 경우에는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거를 섣불리 앞서서 이렇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본 의원이 현재 우리 애결위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만큼 동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래서 철저히 검증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럼에도 사실 지금 만들어진 예산조차 충분한 그런 노후시설 이 개축 경비나 이런 것을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한 2천억 내지 3천억 정도 사실 더 필요한데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정말 어렵게 짜낸 그런 예산이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 교육감님께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은 뭐 교육감님께 작년도 이맘때도 한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 평화통일교육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법적 근거도 제가 갖춰드렸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매년 이 진행은 하고 있었어요. 23년도에는 한 1억 원을 지원하셔서 한 버스 50대 한 1,000명 정도에부터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제가 이 지역을 다녀보니까 이 사업이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매우 인기가 좋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학교에서도 수용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최근 작년도에 이제부터 북한이 두 개의 국가를 선언한 이후로 심지어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교육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통일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를 초중고등학생 학생들한테 심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죠? 저나 교육감님이나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많은 학교를 좀 수용을 하고 예산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 사업이니까 좀 예산 규모를 좀 정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사실은 내년도 이 찾아가는 통일버스 예산은 올해와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만족도도 93%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절반 이하밖에 수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 검토 과정에서 증액을 시켜주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더 확대하실 의향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깎으면서 이 예산만 늘리면은 다른 사업이 너무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걸 두루 감안하셔가지고 이 균형 있게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이고 삭감하고 감액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 집 사업을 하는 데 있었어요. 본의원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교육청에 이 큰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뭐 한 몇 년 동안 사업 이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던데,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교육청에서는 이제 운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교육지청이 11개가 있죠. 그 11개 교육지청에 이 업무를 좀 위임을 좀 하시는 방안도 필요해요. 그쪽에서 2개구씩 담당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종합해서 실행하고 우리 본청에서는 예산을 내려보내주고 종합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안전 이게 통일 이 버스처럼 체험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데 안전 문제가 늘 따라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그 안전공제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약 400명 정도의 안전 요원들을 확보를 했고, 제가 얼마 전에는 직접 그 체험 교육을 떠나는 현장에 가서 그 안전 요원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린 시절에 특히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바깥 견학 뭐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두고두고 평생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전부 그냥 바깥 나라들이 잘 못하는데, 이런 뜻있는 사업을 하면서 같이 외부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 제가 발의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저기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을 잠시 답변석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연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보면 과거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부터 해서 뭐 서울의 달, 뭐 한강버스, 또 감사의 정원 등 여러 가지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저는 그 창의성이 참 뛰어난 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도 몇 분 의원님께서 그 뭐 여러 가지 좀 해놔야 될 질의를 하시던데, 혹시 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그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나요? 이전에 했던 기회를 부분인데. 주려고 부르셨습니까? 드릴 말씀은 많은데 네. 뭐 질문하는 분 따로 있고 한데 이 자리에서 뭐 아까 말씀을 다시 또 하는 거는 맞지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이든 그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경우, 특히 이제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발상을 전환해서 새롭게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 초기에 많은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려 250만 명이 가입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 손목닥터 9988, 누가 봐도 성공한 정책이죠. 서울 시민들의 건강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이 걸으면 건강 좋아지죠. 그 사업조차도 처음에는 뭐 그 플랫폼이 자주 다운이 된다, 뭐 감당을 못 해가지고 뭐 어떤 일이 있다, 불편하다, 왜 처음에 손목시계형 뭘 나눠줘가지고 이게 중국산인데 뭐 기능이 떨어진다, 왜 좋은 걸 쓰지 나쁜 걸 썼냐, 회수해라, 그래서 또 회수하느라고 공무원들 애먹고. 기억해 보시면요, 어떤 사업도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지금 한강버스 사업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거쳤던 과정입니다. 지금 현미경을 들이대고 경미한 사고에까지 초점을 맞추어서 비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그마한 잔고장이 나는 게
뭐 당연하니까 감수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계라고 하는 것은 뜻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물도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뜻대로 안 됩니다. 기후 조건도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총체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장애물 경기하듯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지 그것 때문에 당장 멈춰 세워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아무리 안전으로 포장을 해도 그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함께 극복해 나가는 시의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극복해 나가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뭐 시의원 활동하기 이전에는 공직에 단연간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때 위 선배들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잡음도 없고 조용하다고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럼 이어서 제가 시장님께 제 관련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도와 올 초에 이제 여러 차례 시장님께 광화문 광장 쪽에 국기계양대 설치 문제를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4년 4월에는 서울시 국기개양일 지정과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광화문 광장 사용 관리 조례까지 제가 연이어 발의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국기개양대를 설치하고 태극기 개양을 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9월 10일에는 제가 이제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이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 우리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뭐 300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모여서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개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같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작년 6월 25일 날 6.25 참전 용사 간담회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서울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뭐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걸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뭐 일부 좀 비판과 설랑설레가 있은 이후로 이게 감사의 정원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게 또 참 감사의 정원도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아주 필요하고 또 아주 창의성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감사의 정원 이 프로젝트를 보니까 여기에는 외부에 국기개양대 설치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국기개양대가 백지화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글쎄요,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겠고요. 설계를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설계 경쟁을 통해서 가장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조형물을 선정을 한 것이고요. 꼭 뭐 태극기만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참전국의 국기를 거기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선택된 그 조형물이 심사 과정에서 선정이 됐던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히 상징성이 나타난다. 뭐 일부 요즘에 그게 뭐 밭드로총을 형상화했다 이래서 또 그걸 가지고 무슨 평화의 광장에 총기를 상징화한 걸 또 뭐 조형물을 만드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에 기인한 것이고 이 조형물이 상징하고자 하는 바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를 무엇으로 상징화해서 보여줄 것이냐. 6.25 때 참전을 해서 생명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주신 그 나라들,
또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형상화해서 보여줌으로써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채, 정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정원 이 프로젝트 이게 좋고 필요한 겁니다. 아주 정말 창의성이 돋보이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작년에 이제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이후에 일부에서 뭐 국수주의느니 뭐 대형 태극기가 왜 필요하느니 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작년도에 당시 서울시 교육감께 그것을 지적을 해서 그분이 뭐 유감 표명 사과까지 했습니다. 물론 뭐 철회할 의사는 없다 그랬지만 그리고 또 작년 8월에 개최한 그 시정 질문에서 제가 여쭤봤을 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국수주의 우는 이런 부분이 뭐 이런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다음 PPT를 한번 띄워보시죠. 그 전에 그 왜 저기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거 말고 왜 그렇죠. 지금 광화문 광장 남쪽에서 그 이수인 장군 동상 계신 데서 이 북쪽을 바라보면 언뜻 보이는 거는 이제 저기 그 미대사관에 있는 성족입니다. 그럼 이 건너편 쪽에는 보면 저 북쪽으로 가면 정부종합청사 쪽에 태극기는 보입니다만 그 세종문화회관 쪽으로는 우리 태극기 개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 감사의 정원 사업을 조성을 하면서 그 세종문화회관 그 옆에 그 송원 쪽에 같이 우리가 국기 개양들 하나 설치해서 태극기도 같이 거는 게 오히려 이렇게 균형 감각도 있고 또 저런 게 뭐 같이 걸리면 외부에서 보면 맞은편에 성조기와 함께 우리 한미 동맹을 또 상징하는 모습도 연출되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구태여 뭐 감사의 정원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국기개양대를 그쪽에 설치하지 않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 지금 우리 강남구 테헤란로나 서울 지역 곳곳에 보면 도로에 가로기가 1년 연중 360일 저렇게 해양된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로 같은 경우 보면 현재는 가로기에 무슨 축제나 행사 홍보용 배너 이런 것들만 계속 걸려 있는데 저런 데도 이제 테헤란로 같이 태극기를 걸어서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는 방법도 추가로 또 한 번 더 구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드립니다. 물론 국기개양대는 광화문 광장 말고도 서울 시내 곳곳에 많습니다. 한남대교 남단이나 반포대교 남단 또 저기 송파 가락시장 사거리 이런 데 보면 한 50m에서 70m 정도 높이로 지금 대형 태극기들이 걸려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정원 좋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외부에 그런 국기개양도도 같이 좀 설치하는 게 지난번에 이제 6월 발표하시기 전에 시장님께서도 각 다른 나라들의 그 상징 광장에 뭐 런던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도 다 하고 있다는 건 시장님이 다 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제가 요 앞두고 주무부서 본부장한테 이걸 질의를 했더니 추후에 뭐 세종로 공원 재정비 사업을 할 때 뭐 태극기가 표출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무슨 뭐 벽면을 설치해서 미디어 글라스에 이제 뭐 태극기를 빔으로 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만 보는 거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이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전적 의미의 국기개양들을 함께 설치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저하고 질의를 드리고 답변했던 그런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장님.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교통실장님 잠깐 자리 좀 모시겠습니다. 예,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통실장 여장곤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올 2월달에 제가 실장님께 현재 남산 135 터널 통행료 징수 시스템 중에 우리 녹색 카드 시스템 오류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었죠. 네, 그러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걸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빠르게 조치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실장님께 이 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고속도로나 또는 다른 광역지자체, 부산의 광안대교라든지 이런 데 같이 하이패스식으로 개편하는 게 좀 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좋다, 그렇게 한번 내가 검토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거의 10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무 지금 답변이 없거든요. 예. 이유가 뭡니까? 그 하이패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남산 터널하고 지난번에 말씀 주신 광안대교 하고 이제 여건이 좀 달라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어떻게 다르죠? 하이패스 이제 기술적으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요.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면제 차량이 거의 없이 거의 지나가는 차들은 거의 다 이제 징수가 되는 시스템인데 우리 남산 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25년 기준으로 해서 한 67% 정도가 면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면제 차량일 경우에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만약에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분들께서 자기 자신이 면제 차량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 우리가 도심 방향 저기가 지금 차선이 4개예요. 네, 그럼 현재도 지금 제일 오른쪽 차선은 현금 차선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 현금 차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면제 차선이 3인 이상 탑승이잖아요. 네. 그럼 현금 차량이나 3인 이상 차량은 제일 오른쪽 면제 차선 저쪽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나머지 3개 차선을 그렇게 하이패스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일단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본인 정보에 대한 것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죠. 공학적으로도 그거는 자기들이 3인 탑승은 항상 창문을 열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은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은 중앙에 1차로, 2차로를 통해서 고속으로 나가고 3차로, 4차로 쪽으로 이제 안에 계셨던 분들은 밖으로 나와서 서행을 운전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겐트리 방식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다 조사하셨겠지만 그것을 설치하는데 한 50m 정도의 구간을 점용해서 설치 시스템이 들어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터널을 나와 가지고서 지금 톨을 통과하기 전까지가 한 7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50m 나와서 20m 안에서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 지금 공학적으로는 어떤지, 그 다음에 겐트리를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추가로 차폭의 2m 정도가 추가로 확보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자꾸 네. 답변이 길면 길어지니까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 의원이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요즘 보면 하이패스가 어떤 데는 보면 이 천장에서 그냥 인식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입구 출구에서 인식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통행료 우리 135 터널 현지 사정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출근할 때 보면
어떤 녹색 카드 등록 안 한 사람은 개인 카드를 거기에 터치를 하고 현금을 주고 받고 수기로 하루 종일 저런 현상이에요. 저게 우리 수도 서울에서 이게 봐야 되는 풍경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통실장님께서도 뭐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분이니까 이런 데 대해서 그런 뭐 인식이 본의원과 뭐 공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걸 이제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이러면 많은 시민들이 통행료 수입, 통행료 징수에만 너무 비중을 두고 있고 시민 편의는 너무 외면하고 있다. 뭐 일전에 제가 그럴 바에 차라리 그 도심 방향 그 통행료도 그냥 무료로 개방하는 게 어떠냐라는 뭐 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때 뭐 그렇게 하니까 뭐 통행 속도가 좀 감소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본의원이 보니까 그렇게 감소되는 폭도 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18.2km에서 17.2km니까 약 한 5% 정도 감소됐는데 이 5% 감소는 계속 막히면 운전자들이 또 다른 통행로로 또 우회할 수 있다고요. 그 정도는 미미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심 방향 통행료도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 통행료 징수 방법을 하이패스 시스템이나 하는 첨단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어차피 자기 뭐 통행료를 내더라도 좀 불편하지 않게 낼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이야기해 네, 보세요.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이라든가 고민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공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잘 반영되도록 제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